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영상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안 본 분도 계시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레포와 영레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레포는 금융기관이 자기가 가진 채권을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굳이 다시 되사기로 하고 채권을 파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현찰이 부족하면 가진 채권을 팔아서 현찰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단기간 동안만 잠깐 쓸 현금이라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굳이 무조건 채권을 팔기보다는 가진 채권을 일종의 담보처럼 활용해서 이자를 좀 주더라도 단기간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레포 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에 편하다고 했는데요. 채권을 사고 파는 거긴 한데 어쨌든 팔았던 걸 이자 얹어서 다시 사들여야 되니까 담보 맡기고 돈 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던 거죠. 아무튼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파는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금융기관한테 돈을 내어주는 거니까 중앙은행 안에 있던 돈들이 시중으로 흘러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만큼 시중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되살 때는 그 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럼 영레포는 뭐냐? 영레포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게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가진 채권을 금융기관한테 파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한테 내가 이자 몇 프로 쳐줄 테니까 채권 좀 사가라고 하는 거죠. 이자가 괜찮다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사겠죠. 영레포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사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내어주는 거니까 시중에 있던 그 돈이 중앙은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영레포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에 자금이 몰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니 하는 말들이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영레포 이야기도 잠깐씩 언급이 될 텐데 그래서 겸사겸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미국 부채 한도 증가 이후 올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댓글 한번 훑어보니까 좀 더 설명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미국 부채 한도와 관련해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6월 초에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대규모의 국채 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했죠. 네, 예상되기로만 올해 말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단기 국채가 발행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금리가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의 국채 발행이 늘면 신용경색 문제가 의외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언론에서는 이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물론 이런 의견과는 반대로 다른 의견도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그렇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지금 제법 있죠. 있죠. 근거도 있고. 네. 지금 예정돼 있는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신용경색 우려는 과하다는 의견인데요. 사실 이런 의견 자체도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오늘 같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다룬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미국 국채가 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 맞지만 자산 매력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나 국제외교 등 여러 이유로 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이 발행할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예상보다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채권 공급이 늘어서 채권 금리도 예상보다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안 그래도 지금도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지금보다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럼 특히 이 여파가 은행권에 크게 작용해서 신용 긴축 문제나 은행의 자금 경색 문제로 이어질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소설이나 망상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룬 내용은 아니고요. JP모건을 포함해 헤지펀드계에서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시장 분석가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우려고요. 엄청나게 발행할 예정인 이 국채들의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감소 현상이 심각한데 예금이 은행에서 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만큼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대출이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업과 시장 전반적인 신용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려는 과하다는 다른 관점의 의견도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의견의 내용은 이런데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할 예정인 건 맞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MMF 자금이 거의 한 5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영래포에 투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있던 자금들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지금 영래포 시장에 있는 이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정부로 빠져나갈 이 자금을 메워줄 충분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한다고 해도 영래포에 들어가 있는 MMF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받아줄 수 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 감소는 크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MMF 자금 규모도 엄청나니까 정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네, 실제 이런 주장 자체가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막 시작 단계일 뿐이긴 한데 영래포 시장에 있던 MMF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채권 발행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시중에 자금이 마르는 자금 경색 위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난 부채한도 협상으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쏟아낸다고 해서 국채 쓰나미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그 말이 과도한 우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주장하는 의견이 집중해서 언급하는 그 포인트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고 그냥 넘길 여지가 되게 많아요. 먼저 미국 정부가 대규모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늘려도 시중에 유동성 가뭄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의견의 관점은 이겁니다. 이런 의견은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 측면에서만 본 내용이고요. 주로 투자기관에서 시중에 자금 경색 위험이 적다고 하면서 이런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는 사실 은행 문제입니다. 은행,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시중에 유동성 는다 준다 이런 거보다 이 상황이 은행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대규모 채권 발행을 얘기한 지난 시간에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은행이고 은행에서 시작될 신용 경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은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은행에서 시작될 신용 경색이 리스크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론 시중에 자금이 마를 위험이 크다 적다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근데 이건 사실 투자기관이 당장 투자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은행에서 발생할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중소형 은행. 그쵸. 예전부터 계속 다뤄온 내용이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부각되는 문제가 지금 중소형 은행들한테서 예금이 빠지는 사태가 계속 심해지면서 점점 은행 건전성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만 은행 리스크는 사라졌느니 하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당장 기사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 금방 다 아실 거고요.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미국 은행 예금이 624조 원이 줄어서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예금 인출 때문에 중소형 은행에서 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올해 내만 1조 달러가 넘게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할 예정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시중 자금은 높은 금리를 쫓을 거니까 은행 예금 이탈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서는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가닥 잡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올해 내 기준금리를 2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상승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MMF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게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충분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줄 거니까 시중에 돈이 마를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MMF 자금은 어디서 나서 여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은행에 있던 예금이 MMF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MMF 자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실제로 지난 봄에 중소형은행 파산 사건이 있으면서 은행 예금이 MMF 쪽으로 대규모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자금의 탈은행화라면서 문제도 많이 거론됐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 영상을 다룰 때도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 예금 감소하는 추이가 예금자 보호되는 그 금액 빼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어차피 은행에 돈 넣어봐야 예금자 보호되는 금액 이상의 돈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금리 매력도 떨어지는데 MMF는 안전하게 운용되면서 수익은 또 높으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 드러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예금 인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은행 대출은 더 힘들어지고 은행발 신용경색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은행 파산 문제가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까 채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더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중될 문제가 지금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해준 고금리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빈공실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고요. 아무튼 은행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대출로 자금 조달해야 할 기업들이나 이 은행과 연관된 산업들, 상점들한테까지 대출이 못 나가서 전반적으로 신용경색이 확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똘똘마리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성 고갈 우려가 적다느니 하는 이런 말들도 그때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투자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꾸 투자시장은 괜찮다 하면서 투자 얘기만 하는데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될 여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채권 발행은 까딱 잘못하면 은행들한테, 특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한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미국 중소형 은행들로서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만큼 금리를 올려줄 여력도 없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형세라 은행 예금이 계속 그대로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참 문제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로 듣는 경제 정보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투자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런 정보들은 투자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물론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투자기관 그들 관점에서 자기들한테 좋은 걸 모든 다른 조건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내놓는 정보가 많습니다. 사실 투자기관들이 남의 입장에서 분석할 이유도 없고요. 예를 들어 한여름에 비가 올 거라고 여러 차례 예고되고 있어요. 이럴 때 농민들이 보는 정보지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전해질 겁니다. 올여름 강우량이 풍부해서 여름 가뭄 우려는 적다는 식으로 좋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사실 모두한테 다 희소식은 아니잖아요. 피서철 한철 보고 사는 사업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이렇게 대부분의 정보라는 게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개인이 투자기관이 아닌데 마치 본인 입장에서도 투자기관처럼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경제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을 해석해 놓은 내용을 볼 때 그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누구 입장에서 풀어놓은 해석인지 내 입장에서도 과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길 권유드리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 이 의견의 핵심은 시중의 유동성 감소가 아니라 중소형 은행의 위기를 무게 있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발생할 문제가 적을 거라고 하는 의견을 보면 의도적인 건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중의 자금 경색 우려는 적다고는 하는데 은행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다루고 그 문제는 은행 쪽에서만 언급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